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가장 빠른 경주,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경기의 이름은 포뮬러 1. F1은 한국에서는 다소 접하기 힘든 종목이지만 위상이 대단한 스포츠입니다. 우선 무대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국가적 기념식 때 최고 지도자에게 초청을 받거나 기사 자귀를 받고 올림픽 개막식 때 오륜기를 들고 나올 정도입니다. F1은 전 세계 20명에게만 주어지는 직업인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드라이버들만 모입니다. 애당초 F1의 취지 자체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더 기술적이고 혁신적이게 차를 만드는지에 대한 자웅을 겨루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빠른 드라이버가 존재하고 그 드라이버에 맞는 빠른 차가 생긴 게 아니라 빠른 차를 만들고 그 차를 몰 수 있는 드라이버들이 모여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F1의 레이스카는 제로백을 최소한 2.5초 이내로 해내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레이스카와 한몸이 되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선수가 되기 위해선 거의 전투조종사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죠. 빠른 속도로 탈 것을 조작해야 하는 만큼 수 킬로미터 전방의 사물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시력과 빠른 속도를 견디기 위한 근력, 근지구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충치, 습관성 탈골과 같은 신체적인 결함도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F1의 선수로 데뷔하는 일은 까다롭도 못해 기이할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조건을 어렵사리 뚫고도 운이 따라줘야 팀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죠. 이처럼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줄 자본 등이 필요했기에 과거 F1은 유럽과 같이 부유한 국가에서 즐기던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이 F1에 한국인 핏줄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F1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한국계 선수의 이름은 한세용입니다. 한세용 선수는 1995년에 런던에서 한국인 어머니 한정화 씨와 스코틀랜드인 아버지 존 에이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 현재 윌리엄 레이싱팀의 리저브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혈인인 한세용 선수는 한국말이 서툴긴 해도 본인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다양한 포뮬러 레이스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둬올 때마다 나는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영국인이며 두 나라 혈통 모두 자랑스럽다며 자신에게 한국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또 그동안 F1으로 가기 위한 하부리그 F2 무대에서 태극기와 함께하는 한국계 선수로 널리 알려졌는데 태극기와 영국기가 함께 붙여져 있는 헬멧이나 레이싱 슈트를 모든 대회마다 착용해 출전해왔죠. 앞서 언급했듯이 F1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큰 행운도 따라주어야 합니다. 한세용 선수에게도 이 행운이 따라주었는데요. 한세용 선수는 올해 초 합류한 윌리엄스 팀의 예비 선수였죠. 그러던 중 세계 정상급 레이서 루이스 해밀턴이 코로나19에 걸리자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같은 팀 동료 조지 러셀이 잠시 다른 팀으로 떠났고 윌리엄스 팀은 러셀이 빠진 자리에 한세용 선수를 출전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한세용 선수는 바레인 사키르에서 열린 2020 F1 월드 챔피언십 16라운드 사키르 그랑프리에서 16위를 차지하며 완주의 성공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죠. 그는 레이스 도중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다 스핀이 일어나는 바람에 방호벽에 머신의 앞부분을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을 맞고도 완주를 해냈는데요. F1의 레이스카 시속 360km로 KTX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만큼 위험 부담도 아주 크기 때문에 자칫 작은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첫 경주에서 부상 없이 완주를 해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할 따름입니다. 경기 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신없는 레이스의 밤이었다. 기회를 엿보고 밀어붙였는데 실수를 했다. 나의 데뷔전을 잘 준비해준 윌리엄스 팀의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레이서가 F1 그랑프리를 뛴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가 동시에 당연히 완주를 한 것도 그가 처음입니다. 1950년 이후 70년간 F1 무대에서 달린 드라이버는 39개국에서 770여 명 뿐입니다. 그리고 동양계 선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었죠. 때문에 이번에 열린 F1 2020 시즌 드라이버의 라인업만 살펴봐도 동양인 중 출전한 사람은 한 선수가 유일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선수가 등장한 만큼 앞으로의 그가 펼치는 활약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F1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정상급의 또 다른 모터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의 이름은
월드 랠리 챔피언십, 일명 WRC라고도 하죠. F1이 오로지 경기를 위해 그에 맞는 전용차를 만들어 포장된 서킷을 달린다면 WRC는 시중에 판매하는 상용차를 개조해 포장, 비포장, 눈길 등 상관없이 달리는 경기입니다. 지난 7일은 한국 모터스포츠계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F1에서 한국계 최초로 한세용 선수가 출격했고, 같은 날 현대자동차는 WRC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종합 우승을 거머쥐면서 모터스포츠마저도 강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겹경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 우승을 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3일에서 6일까지 총 나흘간 이탈리아 몬자에서 2020 WRC 최종전이 열렸습니다. 이날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이어 제조사 부분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지었죠. 이렇게 동일한 제조사가 2년 연속으로 WRC 우승을 차지한 건 2016년 폴크스바겐 이후 4년 만입니다. WRC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 후 이탈리아 몬자에서는 현대차의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2020 WRC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지난 3월 멕시코에서 열린 3차 대회를 끝으로 약 6개월간 경기를 중단됐다가 9월 에스토니아 랠리부터 남은 일정이 재개돼 올해 계획된 14개 라운드 중 7라운드만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 7개 라운드 중 3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한층 치열하게 전개된 WRC 시즌을 제조사 부분 종합 우승으로 장식했죠. 이전에는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21점 정도 더 높아 격차를 벌리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전례 없던 대회 중 단기간 동안 현대차는 신속히 원격 근무 체제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시즌 후반부를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대회가 재개된 후 3경기 연속 더블 포디엄을 달성하며 선두를 탈환했고, 최종전인 몬자 랠리에서도 또 한 번 더블 포디엄에 오르며 총 241점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의 WRC에서의 성적은 2014년 제조사 부문 4위를 기록하며 쉽지 않은 성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발전으로 이듬해 2015년엔 3위를 기록한 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준우승을, 2019년엔 대망의 우승을 차지했죠. 이렇게 하락세 없이 꾸준히 순위를 올린 현대자동차의 성적은 전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내년에는 제조사 부분과 함께 드라이버 부분에서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는 통합 우승을 목표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상품본부장 토마스 쉬메라 부사장은 가장 험난했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M브랜드 특유의 도전적 기풍을 발휘한 결과 챔피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며 WRC에서 얻은 성과를 밑거름 삼아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운전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제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침체되고 암울한 분위기인 가운데 한국 모터스포츠계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갈망하며 최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랑스러운 그들의 열정이 코로나로 지친 한국인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척하지 못한 분야의 도전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인만의 끈기로 과거 부유한 국가에서만 즐기고 장악하던 모터스포츠계에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모터스포츠도 한국에게 집중되는 날까지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수풀, 주식 모르니 이상수풀. 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근현대 역사를 과연 숨길 수 있을까요? 일본의 행위는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베를린을 향해 일본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실질적인 분위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어떤 계기로 세워진 것일까요? 처음 세워진 건 2011년 12월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꾸준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은 기념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웠습니다. 일본에게 더욱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였죠.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금으로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소녀상은 높이가 130cm이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끌려갔던 14세에서 16세를 재현한 것입니다. 또 소녀상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는 할머니들의 고통에 공감해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뜻깊은 조각상입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국민모금 등으로 전국 각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사립공원 등 해외에도 세워졌습니다. 일본의 만행과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역사를 속이고 싶은 일본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대단히 무례하고 뻔뻔한 요구입니다. 특히 소녀상이 대사관의 보호 등을 규정한 빈 협약에 접촉됐다는 논리까지 동원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빈 협약 22조 2항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는 외국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평화의 소녀상은 빈 협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긴 건 2015년 12월 28일입니다. 한일 간 위안부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이죠. 거센 논란이 일면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합의문은 위안부 소녀상 부분에 대해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과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소녀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관해서 잘 알려드리려다 보니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중심부 미테구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일본은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의견은 소녀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언론들이 소녀상 존치 결정 배경에는 한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독일 여론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0일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신문의 편집위원은 소녀상 존치 배경에 독일 여론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테구가 소녀상 존치를 결정함으로써 조기 철거가 어려워졌다. 독일 여론 중에는 한국 측 주장에 동조하기 쉬운 경향도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국가는 유럽에서 독일뿐이다. 이는 한국계 시민단체의 오랜 압박과 함께 독일 내의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쉬운 소양이 있기 때문이다. 착각이 심한 것 같습니다. 독일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일본보다 훨씬 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일본과 유사한 과오를 저지른 전범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사과했습니다. 그런 독일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는 건 엄청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황당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중 적어도 여성 20만 명을 점령지에서 군 위안소로 납치했다. 일본 우파 보수 정부의 대응은 전시 성폭력의 해결이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보도를 내세웠다. 이걸 보면 독일 언론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보면 객관적인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편집위원은 이어서 독일의 일본 연구자도
일본의 전후 처리 방식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네요. 그는 또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나치 전후 처리를 잘했지만 일본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국계 시민단체는 독일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독일과 싸우자는 것인데요. 그는 계속해서 황당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특히 독일의 좌파 정당들은 일본의 전후 처리에 관해 여러 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본은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중국이나 한국의 주장을 고지 듣는 경향이 강하다. 요미우리의 보도를 보면서 일본의 고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신 승리는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위원은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이 지자체와의 관계의 구축에 허술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막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소녀상 설치를 철회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재료 일본인이나 자매 도시인 마스야마시에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은 독일이 일본의 전후 처리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끈질기게 설명을 이어갈 방침이다. 네, 그래봤자 늦었습니다. 이미 열차는 떠났죠. 베르린시 미테구 의회는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연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색당 소속의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표결에는 구의원 29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고작 5명만이 반대했습니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결의한 해당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고 있다. 전쟁이나 군사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